새벽 5시 찬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정민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오늘도 어김없이 긴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다. 26살에 이 집으로 시집 온 지 벌써 20년이 지났다. 그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답답해진다. 시어머니는 결혼식 당일부터 차가운 눈빛으로 정미를 바라봤다. 마치 집안의 평화를 깨트릴 침입자를 보는 듯한 시선이었다. 결혼 첫날 밤이었다. 시어머니는 정미를 방으로 불러들였다.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우리 집 기둥 뿌리를 뽑을 여자다. 그 말이 정미의 가슴에 송곳처럼 박혔다. 정미는 그날부터 자신이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시어머니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다.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 하나를 깨뜨리기라도 하면 한숨이 쏟아졌다. 빨래를 널다가 바람에 옷 한 벌이 떨어지기만 해도 눈총이 날아왔다. 남편 정수는 대학을 졸업했지만 변변한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 이곳저곳을 전전하며 일용직으로 근근히 살아갔다. 어떤 날은 술에 취해 늦은 밤에 돌아오기도 했다. 정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바라보면 그는 말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너는 몰라.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어머니도 나를 걱정하신다고. 정미는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힘들지 않다는 말인가. 나도 매일 공장에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지 않는가. 하지만 입 밖으로는 그런 말을 꺼내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언제나 하는 말이 있었기 때문이다. 내 아들이 힘들어하는데 며느리가 왜 투정을 부리느냐고. 남자가 밖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르느냐고. 정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제가 더 참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점점 차갑게 굳어가는 것을 느꼈다. 누구도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았다. 누구도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물어보지 않았다. 어느 날 정수가 사업을 한다며 돈을 가져갔다. 친구와 함께 작은 가게를 차리겠다는 것이었다. 정미가 공장에서 힘들게 번 돈과 시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까지 합쳐서였다. 하지만 몇 달 후 사업은 실패했다. 빚만 남았다. 채권자들이 집 앞까지 찾아왔다. 정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꼭 갚겠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말했다. 내 아들이 사업을 망쳐서 미안하다. 하지만 이것도 다 경험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남자는 한두 번 실패해봐야 철이 든다. 정미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속으로는 울음이 터져 나왔다. 이 모든 짐을 혼자 져야 하는 것이 억울했다. 그 후로도 정수는 이런저런 일을 벌였다. 때로는 성공할 것 같기도 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나기 일쑤였다. 정미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부업으로 뜨개질을 했다. 눈이 침침해질 때까지 바늘을 움직였다. 아이들이 태어났다. 딸 하나와 아들 하나. 정미는 아이들만큼은 제대로 키우고 싶었다. 좋은 옷을 입히지는 못해도 배불리 먹이고 싶었다. 공부하고 싶다면 뒷받침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아이들 분유값도 빠듯했다. 기저귀를 사려면 며칠을 고민해야 했다. 정미는 자신의 끼니를 걸으면서도 아이들만큼은 굶기지 않으려 애썼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차가웠다. 손자, 손녀를 예뻐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정미에 대한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아이가 아프면 정미 탓이었다.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정미가 교육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이었다. 어느 날 큰딸이 열이 나서 병원에 가야 했다. 정미가 시어머니께 말씀드렸다. 아이가 많이 아픈 것 같아 병원에 다녀오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찬 목소리로 말했다. 요새 아이들은 조금만 아파도 병원이다. 옛날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이도 잘 컸다.
돈만 낭비하는 일이다. 정미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이가 아픈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시어머니 몰래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 다행히 감기였지만 며칠간 약을 먹어야 했다. 약값을 내면서 정민은 생각했다. 내가 이 집에서 과연 가족일까? 아니면 그저 일만 하는 머슴일까? 밤늦게 집에 돌아오면 정수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시어머니도 방문을 닫고 들어가신 후였다. 정미 혼자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공장에 가야 했다. 거울을 보니 어느새 주름이 생겨 있었다. 26에 시집와서 지금 46. 20해가 흘렀지만 이 집에서 정미는 여전히 외로웠다.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도 혼자인 것 같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시어머니가 가끔 정미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다. 여전히 차갑긴 했지만 어떤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는 것 같았다. 죄책감일까? 미안함일까? 아니면 정미의 착각일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곧 사라졌다. 다음 날이면 또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정미는 자신이 너무 감상적으로 생각했나 보다 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갔다.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랐다. 딸은 고등학생이 되었고 아들은 중학생이 되었다. 정미는 여전히 공장에서 일했다. 정수는 여전히 이곳저곳을 전전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진 것이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다. 정미가 공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다.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반장이 정미를 불렀다. 급한 전화라며 수화기를 건넸다. 전화기 너머로 정수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어. 정미는 손에 들고 있던 작업 도구를 떨어뜨렸다. 주변 동료들이 놀란 듯 쳐다봤다. 정미는 황급히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겠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이 무척 길게 느껴졌다. 버스가 답답하게 느려 보였다. 신호등도 평소보다 길게만 느껴졌다. 정미의 마음은 복잡했다. 20해 동안 냉랭했던 시어머니였지만 갑작스러운 소식에 가슴이 철렁했다. 이상한 일이었다. 시어머니가 아프다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조급해지는 걸까? 원망만 가득했던 마음인데도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걸까?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뉘엿뉘엿 기울고 있었다. 응급실 앞에 정수가 초조하게 서 있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정미를 보자 다급하게 다가왔다. 의사 선생님이 자세한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하셨어. 뇌혈관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심각할 수도 있다고. 정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일단 검사 결과를 기다려보자. 괜찮으실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시어머니는 75살이었다. 평소에 혈압이 높다고 하셨는데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신 것 같았다. 정미가 몇 번 병원에 가시라고 권했지만 시어머니는 들으려 하지 않으셨다. 몇 시간 후 의사가 나왔다. 심각한 표정이었다. 가족들을 따로 불렀다. 상당히 큰 뇌출혈이라고 했다. 나이도 나이고 출혈량도 많아서 수술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응급처치는 했지만 며칠이 고비가 될 것 같아요. 최악의 경우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최악의 경우라면 어떤 건가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얼마나 더 지속될지 장담하기 어렵네요. 가족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정미의 다리에 힘이 빠졌다. 정수가 급히 정미를 붙잡았다. 둘 다 말없이 서 있었다.
갑작스러운 일이라 실감이 나지 않았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시어머니를 보니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다. 각종 튜브와 기계에 연결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다. 평소 그렇게 강하고 차갑던 분이 이렇게 작고 여린 모습일 줄 몰랐다. 정민은 유리창 너머로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20해 동안 원망만 했던 사람이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들어본 적 없었다. 인정받고 싶어 애써봐도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시선뿐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걸까? 정미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다. 분명 미웠던 사람인데, 분명 원망스러웠던 사람인데, 그날 밤 정미와 정수는 병원에서 밤을 새웠다. 교대로 중환자실 앞에서 지켰다. 간호사가 상태가 위험하니 가족들이 옆에 있어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새벽 3시쯤이었다. 정수는 복도 의자에서 잠들어 있었다. 정미 혼자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기계음에 섞여 들려왔다. 정미는 생각했다. 이분이 정말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 슬플까? 후회될까? 아니면 시원할까? 솔직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생각도 들었다. 이제 좀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더 이상 차가운 시선을 받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죄책감이 몰려왔다. 아무리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하다니. 아무리 힘들었어도 가족인데. 아무리 원망스러워도 아이들의 할머니인데. 며칠이 지났다. 시어머니의 상태는 조금씩 안정되어 갔다. 의식은 없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다. 다만 언제 깨어나실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 정미는 매일 병원에 갔다. 공장 일을 마치고 바로 병원으로 향했다. 집에서 죽을 끓여서 가져가기도 했다. 시어머니가 깨어나시면 드시라고. 하지만 시어머니는 깨어나지 않으셨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다. 의사는 긴 치료가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각오를 단단히 하라고 했다. 어느 날 정민은 시어머니의 옷을 챙기러 집에 갔다.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니 낡은 냄새가 났다. 오래된 장롱과 화장대가 그대로 있었다. 정민은 옷을 꺼내면서 문득 궁금해졌다. 이분은 평생 어떤 마음으로 살아오셨을까? 아들을 그렇게 아끼시면서도 왜 며느리에게는 그렇게 차가우셨을까? 정말 나를 미워하셨던 걸까? 옷을 정리하다가 화장대 서랍을 열었다. 낡은 목걸이와 반지들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표지가 너무 낡아서 글씨를 알아보기 어려웠다. 호기심에 펼쳐봤다. 시어머니의 글씨였다. 날짜별로 짧은 글들이 적혀 있었다. 처음에는 그냥 읽으려니 했다. 하지만 몇 줄을 읽어보니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기 때문이다. 수첩의 첫 페이지에는 20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다. 정미가 이 집에 시집 온 바로 그 해였다. 떨리는 손으로 글씨를 따라 읽었다. 오늘 정수가 신부를 데려왔다. 이쁘고 착해 보이는 아이다. 우리 정수가 복이 많다. 이런 좋은 며느리를 만났으니. 정미는 눈을 의심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좋은 며느리라고 생각하셨다고? 그런데 왜 그런 차가운 말씀을 하셨던 걸까?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정수가 또 일을 그만두었다. 어떻게 이렇게 의지가 약할 수가 있나? 정미가 하루 종일 공장에서 일하는데 내가 뭔가 잘못 키웠나 보다. 며느리에게 정말 미안하다. 정미의 손이 더욱 떨렸다.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미안해 하셨다니. 그런데 왜 겉으로는 그런 내색을 하지 않으셨을까? 계속 읽어 내려갔다. 정미가 밤늦게까지 뜨개질을 한다. 부업을 해서라도 돈을 벌려는 모양이다. 우리 정수 때문에 고생이 많다.
나이도 어린데 저렇게 고생을 시키다니. 차마 고맙다는 말을 할 수가 없다. 정민은 수첩을 가슴에 안았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이런 마음을 품고 계셨다면 왜 그렇게 차갑게 대하셨던 걸까? 왜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 않으셨던 걸까? 더 읽어내려갔다. 정미가 아이들을 정말 잘 기른다. 밤늦게까지 숙제도 봐주고 책도 읽어준다. 나도 정수를 저렇게 키웠으면 좋았을 텐데. 정미야말로 진짜 어머니다.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데려간다고 할 때 나는 돈 아깝다고 했다. 하지만 정미가 옳았다. 아이가 나으니까 다행이다. 내가 너무 매정하게 굴었나? 정미는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다. 온몸이 떨렸다.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시면서 왜 겉으로는 그렇게 매정하셨던 걸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계속 읽지 않을 수 없었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정미가 요즘 많이 야위었다.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일만 한다. 정수 때문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내가 정수를 혼내야 하는데 자꾸 감싸게 된다. 며느리한테 짐만 지우고 있다. 어제 정미가 울고 있는 걸 봤다. 부엌에서 혼자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위로할 말을 찾을 수 없었다. 내 아들 때문에 저렇게 고생하는데 뭐라고 말해야 할까? 정미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시어머니가 자신이 우는 것을 보셨다니. 그런데 왜 그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 않으셨을까? 왜 그렇게 혼자 가슴앓이만 하셨을까? 수첩의 뒷부분으로 갔다. 최근 몇 년간의 글들이었다. 정미가 이제 40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고생한다. 정수는 아직도 철이 없다. 이런 남편 둔 정미가 불쌍하다. 내가 며느리에게 너무 못했나?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자꾸 다른 말이 나온다. 아이들이 대학에 가려면 돈이 많이 든다. 정미 혼자서 어떻게 감당할까? 내 적금을 털어서라도 도와줘야겠다. 하지만 정미한테 직접 주면 부담스러워할 것 같다. 어떻게 해야 할까? 정미는 충격을 받았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적금을 털 생각까지 하셨다니. 그런데 왜 그런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셨을까? 왜 계속 차갑게 대하셨을까?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다. 며칠 전에 쓴 글이었다. 요즘 머리가 자주 아프다. 혈압도 높아진 것 같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정미에게 미안한 마음이 너무 크다. 20년 동안 고생만 시켰다. 언젠가는 고맙다는 말을 해야 하는데 용기가 나지 않는다. 정미는 수첩을 꼭 안고 목 놓아 울었다. 이런 마음을 품고 계셨다면 왜 표현하지 않으셨던 걸까? 왜 서로 오해하며 지냈던 걸까?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깨어나시면 모든 오해를 풀 수 있을 것이다. 따뜻하게 대해드릴 수 있을 것이다. 그날부터 정미는 병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을 걸었다. 어머님, 빨리 깨어나세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간병도 더 정성스럽게 했다. 몸을 닦아드리고 마사지도 해드렸다. 의사가 말을 많이 걸어드리라고 해서 옛날 이야기도 들려드렸다. 아이들이 어릴 때 일도 얘기해드렸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깨어나지 않으셨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다. 의사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언제 깨어나실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정미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같이 병원에 갔다. 집에서 죽을 끓여서 가져갔다. 깨어나시면 드시라고 냉장고에 보관해달라고 부탁했다. 어느 날 정미는 결심했다. 시어머니가 깨어나시면 가장 좋아하실 만한 음식을 해드리자. 그동안 제대로 밥상을 차려드린 적이 없었다. 항상 바빠서 성의 없이 대충 차렸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시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알았으니까 모든 것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대접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동안의 오해를 모두 풀고 싶었다. 정민은 시장에 나가 장을 봤다. 시어머니가 평소 좋아하시던 것들을 하나씩 담았다. 싱싱한 나물들과 고등어 한 마리, 정성스럽게 끓인 미역국용 재료들도 샀다. 집에 돌아와서는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상을 차렸다. 나물 하나하나 다 무치고 고등어도 정성스럽게 구웠다. 미역국도 진하게 끓였다. 밥도 윤기가 날 때까지 정말 맛있게 지었다. 예전에는 이런 정성을 들인 적이 없었다.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대충 차렸었다. 시어머니가 불만을 표현하셔도 마음속으로 투덜거리기만 했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부끄러웠다. 밥상을 다 차리고 나니 마음이 뿌듯했다. 이런 마음으로 밥상을 차린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음식을 만드는 기쁨을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보온통에 정성스럽게 담았다. 국물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꼼꼼히 체크했다. 밥과 반찬들도 식지 않게 포장했다. 시어머니가 깨어나시면 바로 드실 수 있도록. 병원으로 향하는 길이 가벼웠다. 가슴 한편으로는 떨렸다. 과연 시어머니가 깨어나실까? 깨어나시면 이 밥상을 받아주실까?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을 때 간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정미를 맞았다. 어머님이 조금 전에 깨어나셨어요. 의식이 또렷하시고 말씀도 하세요. 지금 의사 선생님이 검진하고 계세요. 정미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드디어 깨어나셨구나. 이제 그동안 못다 한 말들을 할 수 있겠구나. 모든 오해를 풀 수 있겠구나. 잠시 후 의사가 나왔다. 의식은 완전히 돌아오셨는데 몸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하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며칠 더 지켜본 후에 일반 병실로 옮기겠습니다. 정민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간호사의 안내로 시어머니 침대 옆으로 갔다. 시어머니는 눈을 뜨고 계셨다. 하지만 정과는 다른 눈빛이었다. 정미를 보시더니 시어머니가 힘없이 말씀하셨다. 정미야, 고생 많았구나. 그 한마디에 정미의 눈물이 쏟아졌다. 평생 들어보지 못했던 따뜻한 말이었다. 정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머님 깨어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걱정 많이 했어요. 시어머니가 손을 내밀었다. 정미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다.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손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지금까지 왜 이렇게 차가우셨던 걸까? 정미가 말했다. 어머님, 제가 밥상을 준비해 왔어요. 정성껏 차렸으니 꼭 드세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미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정미는 보온통을 열어 밥상을 차렸다. 병실 테이블 위에 하나씩 정갈하게 놓았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이렇게 정성스러운 밥상은 정말 오래간만이구나. 시어머니가 힘들어 하시면서도 조금씩 드셨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정말 맛있게 드셨다. 중간중간 정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밥을 다 드시고 나서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정미야, 이 밥상 평생 기다렸다. 너의 진짜 마음이 담긴 밥상 말이야. 정미는 시어머니의 수첩 이야기를 했다. 어머님 수첩을 봤어요. 그동안 저에 대해 그런 마음을 품고 계셨다니. 왜 표현해주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다. 미안하다, 정미야.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우리 정수가 못나서 너한테 고생만 시켰는데 고맙다는 말 한 번 제대로 못했구나. 정미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어머님, 저도 죄송해요. 그동안 마음이 너무 차가웠어요. 어머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정미의 손을 꼭 잡으셨다.
정미야, 우리 이제부터는 진짜 모녀처럼 지내자.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을지도 모르지만. 정미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님,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이제부터 제가 정성껏 모시겠어요. 시어머니가 미소를 지으셨다. 그런데 그 미소가 어딘지 쓸쓸해 보였다. 마치 무언가를 포기한 듯한 표정이었다. 정미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말씀하셨다. 정미야, 고마웠다. 정말 고마웠어. 너 같은 며느리를 둔 것이 내 복이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처음에는 잠든 것인 줄 알았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손이 점점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정미는 다급하게 간호사를 불렀다. 간호사가 달려와 확인해 봤지만 이미 늦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숨을 거두신 것이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평온한 표정이었다. 정미는 시어머니의 손을 놓지 못했다. 이제야 진짜로 가까워졌는데, 이제야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빨리 가시는 걸까? 목 놓아 울었다. 20해 동안 쌓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원망도 미안함도 그리움도 모두 뒤섞여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정수가 달려왔을 때 정미는 여전히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다. 정수도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괜찮아 보이셨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의사가 와서 설명했다. 몸이 워낙 약해져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마지막에 의식을 되찾으신 것만도 다행이었어요. 가족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실 수 있어서 좋으셨을 겁니다. 정미는 그제야 깨달았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에 보여주신 그 쓸쓸한 미소의 의미를 이미 자신의 마지막을 예감하고 계셨던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고마웠다고 거듭 말씀하셨던 것이다. 밤이 깊어갔다. 병실에는 정미와 정수만 남았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으로 누워 계셨다. 마치 편안히 잠든 것 같았다. 정미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봤다. 살아계실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자세히 보니 자애로운 할머니의 모습이었다. 왜 진작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했을까? 왜 서로 마음을 열지 못했을까?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차갑게 대하셨는지,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며느리에게 미안해서 차라리 매정하게 구신 것이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어려워서 더욱 딱딱하게 행동하신 것이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미안해하고 계셨던 것이다. 고마워하고 계셨던 것이다. 그 수첩이 그 증거였다. 20년 동안 혼자서 가슴앓이를 하며 적어 놓으신 진심이었다. 정미는 후회로 가슴이 미어졌다. 진작 시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렸더라면, 진작 따뜻하게 대해드렸더라면, 이렇게 마지막에 와서야 서로를 이해하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마지막 밥상. 그것이 시어머니가 평생 기다리신 정미의 진심이었다. 정성과 사랑이 담긴 단 한 번의 밥상. 그 밥상으로 20년의 오해가 풀렸지만 너무나 늦었다. 장례를 치르는 일주일이 정미에게는 악몽 같았다. 친척들이 모여들었지만 정작 정미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모두 형식적인 조문만 할 뿐이었다. 정미는 혼자서 모든 것을 준비해야 했다. 정수는 어머니의 죽음에 충격을 받아 며칠 동안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했다. 술만 마시며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다. 정미가 혼자서 상조회사와 상의하고 음식을 준비했다. 문상객들을 맞이하는 것도 정미의 몫이었다. 아이들도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당황했다. 특히 딸 수진이는 며칠 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할머니와 별로 가깝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돌아가시니 허전했나 보다. 아들 민호도 평소보다 조용했다. 장례식장에서 정미는 시어머니의 영정 앞에 섰다.
사진 속 시어머니는 살아계실 때보다 훨씬 온화해 보였다. 정민은 마음속으로 말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이제야 어머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장례식장이 조용해졌다. 정민은 시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못다한 말들을 마음속으로 전했다. 어머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화장터에서 시어머니를 배웅하는 순간이 가장 힘들었다.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가슴이 미어졌다. 이제 다시는 시어머니를 볼 수 없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민은 목 놓아 울었다. 집에 돌아와서도 시어머니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시어머니가 쓰시던 방에는 아직도 냄새가 남아 있었다. 화장대 위에는 시어머니가 바르시던 핸드크림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옷장에는 시어머니의 옷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정민은 그 수첩을 다시 꺼내 읽었다.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시어머니의 진심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 늦었다. 왜 진작 이런 마음을 표현해 주지 않으셨을까? 며칠 후 정수가 정미에게 말했다. 어머니 유품을 정리해야겠어. 언제까지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다. 시어머니의 물건들을 치우고 나면 정말 모든 게 끝나는 것 같았다. 마지막 흔적마저 사라지는 것 같았다. 유품을 정리하면서 정민은 또 다른 것들을 발견했다. 시어머니가 몰래 모아놓으신 아이들 사진들이었다. 수진이와 민호의 어린 시절 사진부터 최근 사진까지 빠짐없이 모아놓으셨다. 사진마다 날짜와 간단한 메모가 적혀 있었다. 수진이 첫 걸음마를 한 날, 민호가 처음 말을 한 날, 수진이가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상을 받은 날, 민호가 축구 시합에서 골을 넣은 날, 시어머니가 손자 손녀를 얼마나 아끼셨는지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살아계실 때는 직접 표현하지 않으셨다. 아이들도 할머니가 자신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걸 몰랐을 것이다. 정민은 아이들을 불러 사진들을 보여줬다. 수진이와 민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할머니가 이런 사진들을 다 모아놓으셨다니. 자신들도 몰랐던 사진들까지 있었다.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엄마 할머니가 나를 이렇게 좋아하셨던 거야? 나는 할머니가 나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줄 알았는데. 민호도 울먹이며 말했다. 할머니께 좀 더 잘할 걸 그랬나 봐. 말씀 안 들을 때도 많았는데. 정민은 아이들을 품에 안았다. 할머니가 너희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셨단다. 다만 표현을 잘 안 하셨을 뿐이야. 그날 밤 정민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시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계속 맴돌았다. 20년 동안 서로를 오해하며 지낸 시간들이 너무 아까웠다. 진작 마음을 열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음 날 정민은 시어머니 산소를 찾아갔다. 아직 봉분이 새로 만들어진 모습이었다. 작은 비석에 시어머니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정민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어머님 늦었지만 이제라도 말씀드려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어머님의 마음을 몰라봐서 죄송해요.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스쳤다. 마치 시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다. 정민은 가져온 음식을 정성스럽게 차려놓았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나물들과 생선구이였다. 어머님, 이제부터 자주 찾아뵐게요. 정수와 아이들도 데리고 올게요. 외롭지 않으시도록 할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민은 많은 생각을 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시어머니 없는 이 집에서 어떻게 지내야 할까? 시어머니가 남기신 가르침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까? 집에 도착했을 때 정수가 침실에서 뭔가를 들고 나왔다. 어머니 서랍에서 이걸 찾았어. 너에게 주라고 써 있는 편지야. 정민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다.
시어머니의 손글씨로 정미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언제 쓰신 건지 봉투가 조금 낡아 보였다. 편지를 열어보니 몇 장의 편지지가 들어 있었다. 시어머니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다. 정미는 마음을 다잡고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며느리 정미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내가 세상을 떠난 후일 것이다. 평생 하지 못했던 말을 이제야 쓴다. 정미야 정말 고마웠다. 20년 동안 우리 집을 지켜줘서 고마웠다. 못난 아들 때문에 고생만 시켜서 미안했다. 나는 너에게 항상 미안했다. 하지만 그 마음을 표현할 용기가 없었다. 내 아들이 못나서 너를 힘들게 한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차라리 매정하게 굴면 너도 포기하고 이 집을 떠날까 생각했다. 그러면 너도 더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너는 끝까지 이 집을 지켰다. 정미는 편지를 읽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시어머니가 이런 마음을 품고 계셨다니. 자신을 떠나보내려고 일부러 매정하게 구셨다니. 편지는 계속 이어졌다. 너는 정말 훌륭한 어머니였다. 수진이와 민호를 그렇게 잘 키워줘서 고마웠다. 내가 해주지 못한 사랑을 너는 충분히 해주었다. 내가 아픈 것도 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너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숨겼다. 혼자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마지막에 너의 정성스러운 밥상을 받아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다. 평생 기다렸던 너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죽음이었다. 이제 너는 자유롭게 살아라. 정수도 이제는 철이 들어야 할 때다. 아이들도 다 컸으니까 너의 인생을 살아라. 정미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하지만 작은 집 한 채와 평생 모은 돈이 있다. 모두 너에게 남긴다. 변호사에게 미리 부탁해 놓았다. 정수는 아직 믿을 수 없다. 너만이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다. 사랑한다, 정미야. 고마웠다. 다음 생에는 진짜 모녀가 되자. 정미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펑펑 울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사랑이 이렇게 전해지다니.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다. 유언장 개봉을 위해 가족들이 모두 참석해달라는 것이었다. 정미는 시어머니의 편지 내용을 떠올리며 마음을 졸였다. 정말 자신에게 재산을 남겨주셨을까? 변호사 사무실에는 정미와 정수 그리고 정수의 형이 참석했다. 정수의 형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평소에 연락도 별로 하지 않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유언장 개봉에는 어김없이 나타났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꺼내며 말했다. 고인께서 생전에 직접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정식 유언장이므로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정수의 형이 초조하게 말했다. 빨리 읽어보세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치고 읽기 시작했다. 나 박순남은 정신이 명료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내가 소유한 모든 재산은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주택 한 채는 며느리 김정미에게 상속한다. 은행에 예금된 3천만 원은 며느리 김정미에게 상속한다. 기타 모든 동산과 부동산은 며느리 김정미에게 상속한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렸다. 정수와 정수의 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정미도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정말 시어머니가 모든 재산을 자신에게 남겨주신 것이었다. 정수의 형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머니가 친아들들은 놔두고 며느리에게 재산을 다 준다고요. 이 유언장은 무효입니다.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다. 고인께서 생전에 여러 번 확인하신 내용입니다. 정신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작성하신 유언장이므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정수도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니가 정말 이런 유언을 남기셨다고요?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인데요. 변호사가 봉투에서 또 다른 편지를 꺼냈다. 고인께서 유언장과 함께 남기신 편지가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라고 하셨습니다. 편지를 펼치고 읽기 시작했다. 내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너희들은 아직 책임감이 부족하다. 정수야, 너는 평생 실패만 했다. 사업도 직장도 모두 중도에 포기했다. 정미가 혼자서 가족을 건사해왔다. 형 정호야, 너도 마찬가지다. 결혼하고 나서는 친정에 안부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아파도 병문안 한 번 오지 않았다. 하지만 정미는 달랐다. 20년 동안 이 집을 지켜왔다.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웠다. 나를 끝까지 돌봐주었다. 그러므로 내 재산은 정미가 관리하는 것이 맞다. 너희들은 정미에게 고마워해야 한다. 정미가 있었기에 우리 집이 유지될 수 있었다. 정수의 형이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친아들을 두고 며느리에게 재산을 몰아준다니. 분명 정미가 어머니를 세뇌시킨 거예요. 정미가 조용히 말했다. 형님,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어머님이 혼자 결정하신 일이에요. 정수의 형이 정미를 노려보며 말했다. 그럴 리가 있나요? 분명 당신이 뭔가 꾀를 부린 거예요. 순진한 어머니를 이용한 거라고요. 정수도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가 왜 이런 결정을 하셨을까? 나는 아들인데 왜 아무것도 안 주시는 거지?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유언장에는 추가 메시지가 더 있습니다. 정수야, 너는 이제라도 철이 들어야 한다. 정미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집은 정미 앞으로 해두었지만 너희 가족이 계속 살아도 된다. 단 정미가 허락할 때까지만이다. 정미를 잘 모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정수의 형이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가면서 소리쳤다.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변호사도 고용해서 이해 제기할 거라고요. 변호사가 정미에게 말했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유언장입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여러 번 확인하셨거든요. 이해 제기를 해도 뒤집히기 어려울 겁니다. 정미는 여전히 믿어지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정말 자신에게 이런 큰 선물을 남겨주셨다니. 평생 차갑게 대하셨던 분이 마지막에 이런 사랑을 보여주시다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수가 말했다. 정미야, 어머니가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나는 정말 모르겠어. 정미가 대답했다. 어머님이 평생 미안해 하셨나 봐. 당신 때문에 제가 고생한다고 생각하셨나 봐. 정수가 고개를 숙였다. 내가 정말 못났구나. 어머니까지 그렇게 생각하시다니. 집에 도착해서 정미는 아이들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할머니가 집과 재산을 엄마에게 물려주셨다고. 너희들을 잘 키우라고 맡겨주신 거라고. 수진이가 놀라며 말했다. 정말요, 엄마? 할머니가 그런 일을 하셨다고요? 민호도 신기해하며 말했다. 할머니가 엄마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하신 거겠죠. 정미는 아이들을 보며 생각했다.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하신 거구나. 정수보다는 자신이 아이들을 더 잘 돌볼 거라고 믿으신 거구나. 그날 밤 정미는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 앉았다. 아직도 시어머니의 냄새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정미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어머님 정말 고마워요. 이런 큰 선물을 주셔서.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했다.
이렇게 큰 재산을 받아도 되는 걸까? 정수의 형이 말한 것처럼 자신이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 다음 날부터 정수의 태도가 조금 달라졌다. 예전보다 정미에게 더 조심스럽게 대했다. 어색해하는 것 같기도 했고 눈치를 보는 것 같기도 했다. 정미가 물었다. 왜 그렇게 어색하게 굴어요? 저는 여전히 당신의 아내예요. 정수가 대답했다. 그게 아니라 이제 집주인이 너잖아. 나는 그냥 얹혀 사는 처지가 된 거고. 정미가 한숨을 쉬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하지만 정수는 여전히 불편해했다.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았다. 평생 자신이 가장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아내가 집주인이 되었으니 며칠 후 정수의 형 정우가 변호사를 데리고 집에 찾아왔다.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다. 정미를 보자마자 따지듯 말했다. 정미 씨, 우리가 얘기할 게 있어요. 어머니, 유언장 건 말이에요. 정미는 차를 내오며 말했다. 형님 앉으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들어보겠어요. 정우가 데려온 변호사가 명함을 내밀며 말했다. 저는 정우 씨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유언장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미가 조용히 물었다.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다. 고인이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정신적 능력에 의문이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에 대한 부당한 영향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정미는 어이가 없었다. 시어머니가 정신이 멀쩡하셨는데 무슨 소리인가? 부당한 영향이라니 자신이 뭘 했다는 건가? 정우가 끼어들며 말했다. 정미 씨가 어머니를 세뇌시킨 거 아니에요. 평소에 어머니 귀에 뭔가 속삭였을 거라고요. 정미가 화를 내며 대답했다. 형님,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이 스스로 결정하신 일이에요. 변호사가 계속 말했다. 법정에서 유언장 무효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합의를 원한다면 상속 재산의 절반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정수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말했다. 형,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어머니가 결정하신 일인데. 정우가 정수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너는 좋겠지. 아내가 재산을 다 받았으니까. 하지만 나는 다르다고. 정미는 마음이 복잡했다. 시어머니의 유언을 지키고 싶었지만 가족 간의 다툼이 일어나는 건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부당하게 재산을 가로챘다는 누명은 억울했다. 정미가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어머님의 뜻을 따르겠어요. 소송을 하시든 뭘 하시든 상관없어요. 정우와 변호사가 화를 내며 나갔다. 가면서 정우가 소리쳤다. 후회하게 될 거예요. 법정에서 봅시다. 정수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정미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 법정 싸움까지 해야 하나? 정미가 대답했다. 어머님이 남겨주신 거잖아요. 포기할 수 없어요. 며칠 후 정말로 소송장이 날아왔다. 유언장 무효 확인 소송이었다. 정미도 변호사를 구해야 했다. 법정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았다. 정미가 구한 변호사는 경험이 많은 분이었다. 유언장을 검토해 보더니 자신 있게 말했다. 이 유언장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고인이 정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작성한 게 분명해요. 하지만 소송은 쉽지 않을 거라고 했다. 상대방도 만만치 않은 변호사를 구했고 감정적으로 대립이 심해서 오래 갈 수도 있다고. 첫 번째 법정 출석일이 왔다. 정미는 검은 정장을 입고 법원에 갔다. 정우와 그의 변호사가 이미 와 있었다.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재판부에서 쌍방의 주장을 들었다. 정우 측에서는 시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미가 부당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정미 측에서는 시어머니가 정신이 멀쩡했다는 의료 기록을 제출했다.
또한 유언장 작성 과정에서 아무런 강압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재판장이 말했다. 추가 증거를 수집해서 다음 재판에서 심리하겠습니다. 의료진 증인 신문도 필요할 것 같고요. 법정을 나오면서 정민은 한숨을 쉬었다. 이런 일로 법정에 서게 될 줄 몰랐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벌써 이런 다툼이. 집에 돌아와서 정수가 물었다. 오늘 재판 어땠어? 정미가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형님이 끝까지 하실 모양이에요. 정수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내 형 때문에 고생이 많아. 어머니도 이런 일이 생길 줄 아셨을까? 정민은 시어머니의 수첩을 다시 꺼내 읽었다. 혹시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쓰신 글이 있을까 해서였다. 그런데 정말로 관련된 내용이 있었다. 정우가 가끔 돈 얘기를 한다. 내가 죽으면 재산을 어떻게 나눌 건지 묻는다. 하지만 정우는 결혼한 후로 안부 인사도 제대로 안 했다. 내가 아파도 병문안 한 번 안 왔다. 정수도 마찬가지다. 돈 벌어오는 것도 정미 몫이다. 아이들 키우는 것도 정미 몫이다. 정미가 없었으면 이 집은 진작 무너졌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 재산은 정미가 받는 게 맞다. 정미만이 이 가족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다. 아들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이것이 최선이다. 정미는 시어머니가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계셨다는 걸 알았다. 아들들이 반발할 것도 알고 계셨지만 그래도 자신에게 재산을 남기신 것이었다. 그만큼 신뢰해 주셨다는 뜻이었다. 며칠 후 두 번째 재판이 있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를 담당했던 의사가 증인으로 나왔다. 의사는 시어머니가 정신적으로 아무 문제 없었다고 증언했다. 치매나 인지 장애 같은 증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의식이 명료하셨어요. 유언장 작성 능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죠. 정우 측 변호사가 반박했다. 하지만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셨잖아요. 그런 약물이 판단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나요? 의사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혈압약이 인지 능력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환자분은 끝까지 정상적인 판단력을 유지하고 계셨어요. 정민은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의사의 증언이 확실했으니까 재판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정우는 아직 포기하지 않은 것 같았다.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정우가 정미에게 다가왔다. 정미 씨 마지막으로 제안할게요. 재산의 3분의 1만 저에게 주세요. 정미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님 뜻을 어길 수 없어요. 형님도 이해해 주세요. 정우가 화를 내며 소리쳤다. 그럼 끝까지 가봅시다. 저도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그 모습을 보던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정민은 부끄러웠다. 이런 추잡한 다툼을 법정에서 벌이고 있다니. 집에 돌아와서 수진이가 물었다. 엄마 법정 가는 거 힘들어 보여요. 그냥 형님께 조금 나눠드리면 안 돼요. 정미가 대답했다. 할머니가 엄마에게 맡기신 거란다. 너희들을 잘 키우라고 맡기신 거야. 민호도 말했다. 엄마가 힘들어 하시는 거 보기 싫어요. 돈보다 가족이 더 중요하잖아요. 정민은 아이들 말에 흔들렸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 가족 간의 정도 다 끊어가면서 재산을 지킬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시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 마음이 달라졌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신중하게 결정하셨는지 알 수 있었다. 단순히 재산을 주신 게 아니라 가족의 미래를 맡기신 것이었다. 세 번째 재판에서는 정우가 직접 증언대에 섰다. 어머니가 정미에게만 좋은 얼굴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자신들에게는 항상 차갑게 대하셨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그런 개인적 감정이 유언장 무효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유언장이라고 결론 지었다. 판결이 나왔다.
정호의 소송 기각. 시어머니의 유언장이 그대로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었다. 정민은 안도했지만 기쁘지는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기고 싶지 않았다. 가족끼리 법정에서 다투는 게 옳은 일인지 의문스러웠다. 정호는 항소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변호사가 말리는 것 같았다. 승산이 없다고 조언하는 모양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민은 많은 생각을 했다.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재산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아이들을 위해서 써야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았다. 재판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다. 정호는 결국 항소를 포기했다. 변호사 비용만 더 들 뿐이라는 조언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정미를 인정하지 않는 눈치였다. 정미는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벽지를 바꾸고 낡은 가구들도 새 것으로 바꿨다. 시어머니 방은 그대로 두었다. 언제든 그리울 때 들어가서 추억할 수 있도록. 아이들은 집이 예뻐졌다며 좋아했다. 수진이는 자신만의 공부방을 갖게 되어 기뻤다. 민호도 친구들을 초대할 수 있게 되어 신났다. 정수의 태도는 여전히 어색했다.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정미가 뭔가 결정하려고 하면 눈치를 보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정미가 정수에게 말했다. 당신도 이제 정말 일을 제대로 해야 해요. 어머님이 당신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정수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알고 있어. 이제는 정말 철이 들어야지. 정민은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돈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반찬 가게를 열기로 한 것이었다. 평생 음식 만드는 일을 해왔으니 자신 있었다. 가게 준비를 하면서 정민은 시어머니 생각을 많이 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셨던 음식들을 메뉴에 넣었다. 시어머니의 레시피를 그대로 재현해보고 싶었다. 가게 이름을 정하면서도 고민이 많았다. 시어머니를 기리는 의미가 담긴 이름을 짓고 싶었다. 결국 순남인의 반찬가게라고 정했다. 시어머니의 이름을 딴 것이었다. 가게를 열기 전날 밤 정민은 시어머니 산소를 찾아갔다. 내일 가게를 열어요. 어머님 이름으로 열어요.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날 가게 문을 열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구경을 왔다. 정미가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을 맛보고 맛있다고 칭찬했다. 며칠 지나지 않아 가게는 소문이 났다. 정미의 손맛이 특별하다고 입소문이 돌았다. 시어머니에게서 배운 요리 솜씨가 빛을 발한 것이었다. 가게가 잘 되면서 정미는 자신감을 얻었다.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산을 잘 활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에게도 당당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 정수도 가게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다. 배달도 하고 장보기도 했다. 예전보다 훨씬 성실하게 일했다. 어머니의 유언이 정수에게도 자극이 된 것 같았다. 몇 달이 지나자 가게는 동네에서 유명해졌다. 정민은 직원도 한 명 고용했다. 수입도 전에 공장에서 일할 때보다 훨씬 많아졌다. 하지만 성공할수록 정민은 시어머니가 그리웠다.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믿고 재산을 맡겨주신 게 헛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다. 어느 날 수진이가 말했다. 엄마 할머니가 엄마를 정말 잘 아셨나 봐요. 엄마가 이렇게 사업을 잘할 줄 아셨나 봐요. 민호도 말했다. 할머니가 엄마에게 재산을 준 게 정말 잘한 일이었네요. 아빠나 큰아버지가 받았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정민은 아이들 말을 들으며 시어머니의 지혜에 감탄했다. 정말 누가 가족을 잘 이끌어갈지 정확히 아셨던 것 같았다.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가게에 한 남자가 찾아온 것이었다.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였는데 뭔가 공무원 같아 보였다. 남자가 정미에게 명함을 내밀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시청 도시개발과에서 나왔습니다. 정미가 당황하며 물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남자가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다. 이 일대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곧 철거가 시작될 예정이에요. 정미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재개발이라니. 이제 막가게가 자리를 잡았는데. 남자가 계속 설명했다. 보상금은 시세에 맞춰 지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사는 6개월 안에 하셔야 해요. 정미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집도 철거 대상이라는 뜻이었다. 이제 막 시작한 가게도 문을 닫아야 한다는 뜻이었다. 남자가 나간 후 정미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 시어머니도 이런 일까지는 예상하지 못하셨을 것이다. 집에 돌아와서 정수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정수도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집이 사라진다니. 아이들도 슬퍼했다. 이제 막 집이 예뻐졌는데 이사를 가야 한다니. 새로 꾸민 방도 포기해야 한다니. 정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보상금을 받아서 다른 곳에 터를 잡아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까? 다음 날 시어머니 산소를 찾아갔다. 어머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다. 마치 시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다. 정미는 문득 깨달았다.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재산을 맡기신 이유가 바로 이런 때문이 아닐까? 예상치 못한 위기가 와도 지혜롭게 대처하라는 뜻이 아닐까? 시어머니는 정미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으셨던 것이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정우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다. 낯선 남자 2명이 함께 있었다. 정우가 정미를 보자 씩 웃으며 말했다. 정미 씨,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재개발 소식 들으셨죠? 정미가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다. 형님, 무슨 소리예요? 정우가 옆에 있던 남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분은 부동산 전문가예요. 어머니 집 재개발 보상금이 얼마나 될지 아세요? 정미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정우의 표정이 너무 음흉해 보였다. 정우가 천천히 말했다. 10억이에요. 10억 원이라고요. 정미는 다리에 힘이 빠졌다. 10억 원이라니. 그렇게 큰 돈이 될 줄 몰랐다. 정우가 계속 말했다. 이제 이해가 되죠? 왜 제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는지. 어머니도 이런 일이 있을 줄 아셨을 거예요. 정미는 정우의 말뜻을 알 것 같았다. 재개발 소식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뜻인가? 그래서 재산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인가? 정우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정미 씨, 이제 다시 생각해 보세요. 10억 원을 혼자 가져도 되는 건지. 정미는 정우의 말에 충격을 받았지만 곧 정신을 차렸다. 10억 원이라는 큰 돈 때문에 정우가 다시 나타난 것이었다. 하지만 정미는 흔들리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시어머니의 뜻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정미가 단호하게 말했다. 형님, 재개발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어머님이 저에게 주신 거예요. 정우가 비웃으며 대답했다. 10억 원을 혼자 차지하겠다는 거네요. 정말 욕심이 많으시네요. 정미가 화를 내며 소리쳤다. 욕심이 아니에요. 어머님의 유언을 지키는 거예요. 정우가 옆에 있던 남자들과 뭔가 속삭였다. 그리고 정미를 향해 다가오며 말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요. 정미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정우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뭔가 위험한 일을 꾸미는 것 같았다. 며칠 후 정미에게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 가게 앞에 누군가가 쓰레기를 버려놓았다.
간판에 낙서가 그어져 있었다. 손님들이 이상한 소문을 듣고 발걸음을 끊었다. 정민은 정호의 짓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다. 어느 날 밤 집에 돌아오는데 누군가가 뒤를 따라오는 것 같았다. 정민은 무서워서 뛰어서 집에 들어갔다. 문을 잠그고 나서야 안심이 되었다. 정수에게 상황을 얘기했지만 정수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형이 그럴 리 없다고 했다. 정미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했다. 정미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다. 시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어려움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으셨을까? 며칠 후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 가게에 보건소 직원이 나타난 것이었다. 익명의 신고가 들어왔다며 위생 검사를 하겠다고 했다. 정민은 평소에 위생 관리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자신 있었다. 하지만 검사관이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았다. 사소한 것도 문제 삼으려 했다. 다행히 큰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정민은 이것도 정호의 짓이라고 생각했다. 가게를 방해하려는 수작이 분명했다. 그날 밤 정민은 시어머니의 수첩을 다시 읽었다.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있을까 해서였다. 그런데 정말로 그런 내용을 발견했다.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시련이 온다. 하지만 포기하면 안 된다. 정민은 강한 여자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정민은 시어머니의 말씀에 힘을 얻었다. 정호가 아무리 방해해도 굴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시어머니의 믿음에 보답하겠다고 마음먹었다. 다음 날 정민은 가게를 다시 열었다. 손님이 줄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더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고 더 친절하게 서비스했다. 며칠 지나자 단골 손님들이 다시 돌아왔다. 정미의 진심을 알아본 것이었다. 소문도 점점 잠잠해졌다. 어느 날 가게에 낯선 여자가 찾아왔다. 나이는 50대 정도로 보였다. 단정한 옷차림에 인상이 좋아 보였다. 여자가 정미에게 말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변 변호사라고 합니다. 정미는 또 무슨 일인가 싶어 긴장했다. 변호사라는 말에 정우가 또 뭔가 꾸민 건 아닌가 생각했다. 변 변호사가 명함을 내밀며 말했다. 혹시 재개발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으시면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요. 정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나요? 변 변호사가 설명했다. 재개발 보상금 관련해서 분쟁이 있을 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또한 협박이나 방해 행위가 있으면 고발도 가능하고요. 정민은 관심이 생겼다. 정호의 방해 행위를 법적으로 막을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변 변보사가 계속 말했다.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시어머니에게서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처남들이 방해를 했거든요. 정민은 놀랐다. 자신과 똑같은 상황을 겪은 사람이 있다니. 갑자기 동질감이 느껴졌다. 변 변호사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처음에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법적 대응을 하니까 상대방이 물러섰어요. 정미가 관심을 보이며 물었다. 어떤 식으로 대응하신 거예요? 변 변호사가 설명했다. 협박죄와 업무방해죄로 고발했어요. 증거만 확실하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어요. 정민은 희망이 생겼다. 정호의 방해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게 다행이었다. 변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법은 정당한 사람의 편이에요. 그날 밤 정민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다. 자신의 편이 되어줄 사람이 생겼다는 게 든든했다. 시어머니가 하늘에서 도움을 보내주신 것 같았다.
며칠 후 정민은 변 변호사와 정식으로 계약을 맺었다. 정호의 방해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기로 한 것이었다. 증거를 수집해서 고발장을 준비하기로 했다. 변 변호사가 말했다. 앞으로는 모든 일을 기록해 두세요. 누가 언제 뭘 했는지 상세히 적어 두시고요. 가능하면 녹음이나 사진도 찍어 두세요. 정민은 그날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정호와 관련된 모든 일을 빠짐없이 기록했다. 언젠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일주일 후 정호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 정미를 둘러싸고 협박하듯 말했다. 마지막 기회를 드릴게요. 보상금의 절반만 포기하세요. 그러면 더 이상 방해하지 않을게요. 정미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절대 안 돼요. 어머님 뜻을 어길 수 없어요. 정우가 화를 내며 소리쳤다. 그럼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거네요. 후회하게 될 거예요. 정민은 무서웠지만 굴복하지 않았다. 변 변호사가 있다는 생각에 용기가 났다. 시어머니의 가르침도 떠올랐다. 그날 밤 정민은 변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상세히 보고했다. 변 변호사는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다고 했다. 내일 바로 고발장을 접수하겠어요. 협박죄와 업무방해죄로 고발할 예정이에요. 이제 안심하세요. 정민은 드디어 반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 기뻤다. 혼자서 당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법의 힘을 빌릴 수 있게 된 것이다. 고발장이 접수된 후 며칠 동안은 조용했다. 정우도 나타나지 않고 가게 주변도 평온했다. 정민은 드디어 평화가 찾아온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였다.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정우가 정미를 무고죄로 역고발했다는 것이었다. 정미가 거짓으로 고발했다고 주장하며 맞대응한 것이었다. 정미는 당황했다. 분명히 정우가 잘못했는데 오히려 자신이 고발당하다니.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 변 변호사가 정미를 진정시켰다. 흔히 있는 일이에요. 상대방이 궁지에 몰리면 이런 식으로 대응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정민은 불안했다. 법정에서 또 다른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다. 언제까지 이런 다툼을 계속해야 하는 걸까?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날이었다. 정민은 떨리는 마음으로 경찰서에 갔다. 변 변호사가 함께 동행해줘서 다행이었다. 조사실에서 경찰관이 질문했다. 정호 씨를 고발하신 이유가 뭔가요? 정미가 차근차근 설명했다. 재개발 보상금 때문에 계속 괴롭혔어요. 가게 영업도 방해했고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어요. 경찰관이 계속 물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나요? 변 변호사가 준비해온 자료를 내밀었다. 여기 일기와 사진 그리고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빠짐없이 기록해뒀어요. 경찰관이 자료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상당히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네요.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정민은 안도했다. 변 변호사의 조언대로 모든 걸 기록해둔 게 도움이 되었다. 조사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변 변호사가 말했다. 잘하셨어요. 이제 정호 씨도 함부로 행동하기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며칠 후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정수가 정미에게 이상한 제안을 한 것이었다. 형하고 합의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것이었다. 정미가 놀라서 물었다. 무슨 소리예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요? 정수가 대답했다. 이렇게 계속 싸우면 가족이 다 망가져. 적당히 타협하는 게 좋겠어. 정미는 정수의 말에 실망했다. 지금까지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형 편을 드는 것이었다. 혈육의 정이 더 강한 것이었다. 정미가 화를 내며 말했다. 어머님이 저한테 맡기신 거예요.
당신이 왜 합의하라고 해요? 정수가 변명했다. 그게 아니라 평화롭게 지내자는 거야. 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정민은 정수가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다. 시어머니의 유언과 신뢰에 관한 문제였다. 그날 밤 정민은 혼자 생각에 잠겼다. 정수마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면 누구를 믿어야 할까? 정말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걸까? 다음 날 수진이가 정미에게 다가왔다.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해도 엄마가 옳다고 생각해요. 할머니가 엄마를 믿고 맡기신 거잖아요. 민호도 말했다. 엄마 포기하지 마세요. 저희가 엄마 편이에요. 정민은 아이들의 말에 감동했다. 어른들은 모두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지만 아이들만은 달랐다. 시어머니의 뜻을 제대로 아는 것은 아이들 뿐이었다. 며칠 후 재개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정미의 가게 주변 건물들이 하나둘 철거되기 시작했다. 이제 정말 이사를 준비해야 할 때가 온 것이었다. 정미는 보상금을 받아 새로운 곳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아이들 학교도 고려해야 하고 가게 입지도 생각해야 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 보니 쉽게 결정이 나지 않았다. 그런데 변 변호사가 좋은 제안을 했다. 자신이 아는 상가에 빈자리가 있다는 것이었다. 입지도 좋고 임대료도 합리적이라고 했다. 정미가 그 상가를 보러 갔다. 정말 괜찮은 곳이었다. 유동 인구도 많고 주변에 주택가도 많았다. 반찬 가게를 하기에 적합한 곳 같았다. 건물주를 만나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보상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사 준비를 하면서 정민은 시어머니의 유품들을 다시 정리했다. 그 수첩과 편지들은 정말 소중한 보물이었다. 새 집에서도 잘 보관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사하는 날 정우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미를 만나고 싶다고 했다. 정미는 조심스럽게 만났다. 정우가 의외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미 씨 그동안 많이 괴롭혔죠. 미안해요. 정미는 놀랐다. 정우가 사과할 줄 몰랐다. 무슨 마음의 변화가 있었던 걸까? 정우가 계속 말했다. 어머니 일기를 찾았어요. 정미 씨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정미가 물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정우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어머니가 정미 씨를 정말 믿고 계셨더라고요. 우리 아들들보다 정미 씨를 더 의지하고 계셨어요. 정미는 시어머니가 정우에게도 비슷한 내용을 남겨놓으셨다는 걸 알았다. 아마도 아들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놓으신 것 같았다. 정우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더 이상 방해하지 않을게요. 어머니 뜻대로 정미 씨가 잘 해나가세요. 정미는 정우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시어머니의 지혜가 결국 모든 것을 해결해 준 것이었다. 미리 아들들을 설득할 장치까지 마련해 놓으신 것이었다. 새 집으로 이사를 마치고 정미는 가게 준비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더 큰 규모로 할 계획이었다. 시어머니의 이름을 건 가게를 제대로 키워보고 싶었다. 새로운 상가에서 가게를 연 지 한 달이 지났다. 순남이네 반찬 가게는 금세 동네에서 유명해졌다. 정미의 정성스러운 손맛이 입소문을 탔기 때문이었다. 매일 문전성시를 이룰 정도로 손님들이 몰려들었다. 어느 날 가게에 낯선 노인이 찾아왔다. 70대 정도로 보이는 할아버지였다. 정미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혹시 순남 씨를 아시는 분인가요? 정미가 놀라서 대답했다. 네, 제 시어머니셨어요. 돌아가신 지 1년 정도 되었어요.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렇구나. 순남이가 세상을 떠났구나. 정미가 궁금해서 물었다. 어머님을 어떻게 아시는 분이세요?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나는 김동식이라고 해. 순남이와는 어릴 때부터 알던 사이야. 정민은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시어머니가 그런 분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없었다. 김동식 할아버지가 계속 말했다. 순남이와 나는 원래 약혼한 사이였어. 하지만 전쟁 때 헤어지게 되었지. 정민은 깜짝 놀랐다. 시어머니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다니. 전혀 모르는 이야기였다. 할아버지가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전쟁이 끝나고 내가 돌아왔을 때는 순남이가 이미 결혼한 후였어. 나는 그냥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떠났지. 정민은 시어머니의 숨겨진 과거를 알게 되어 충격을 받았다. 첫사랑이 있었는데 전쟁 때문에 헤어졌다니. 얼마나 아픈 기억이었을까. 할아버지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평생 순남이를 잊지 못했어. 가끔 소식을 듣고 싶어서 이 동네에 왔었는데. 정민은 할아버지가 불쌍해 보였다. 평생 한 사람을 그리워하며 살아오셨다니. 시어머니도 이분을 기억하고 계셨을까?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순남이가 행복하게 살았나요? 남편분이 잘해줬나요? 정민은 대답하기 어려웠다.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는 혼자 고생하며 사셨다. 특별히 행복해 보이지는 않으셨다. 정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많이 고생하시며 사셨어요. 하지만 자식들과 손자들 때문에 보람을 느끼셨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가족이 있어서 외롭지는 않았겠구나. 나는 평생 혼자 살았거든. 정민은 가슴이 아팠다. 이 할아버지는 시어머니 때문에 평생 혼자 사셨던 것이다. 운명이 참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할아버지가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은 시절 시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둘 다 20살 정도로 보였다. 이 사진이 유일한 추억이야. 순남이 무덤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까? 정민은 시어머니 산소를 알려드렸다. 할아버지는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다. 드디어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며칠 후 정민은 할아버지와 함께 시어머니 산소를 찾았다. 할아버지는 묘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속으로 전하는 것 같았다. 순남아, 이제야 너를 만나러 왔다. 늦어서 미안해. 평생 너를 잊지 못했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미도 옆에서 눈물을 흘렸다. 이런 깊은 사랑이 있었다니. 할아버지가 가져온 꽃을 묘 앞에 놓았다. 젊은 시절 시어머니가 좋아했던 코스모스였다. 할아버지가 모든 걸 기억하고 계셨던 것이다. 산소에서 내려오는 길에 할아버지가 정미에게 말했다. 순남이가 정말 좋은 며느리를 두었구나. 이렇게 정성스럽게 돌봐주다니. 정미가 대답했다. 저도 어머님께 많이 배웠어요. 어머님이 계셔서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걸 순남이 대신 받아줘. 내가 평생 모은 돈이야. 정민은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다. 그런 건 받을 수 없어요. 할아버지가 쓰셔야죠. 할아버지가 고집을 부렸다. 나는 이제 혼자야. 쓸 곳도 없어. 순남이 가족들이 써줘. 정민은 고민이 되었다. 받기에는 너무 큰 돈인 것 같았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을 거절하기도 어려웠다.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순남이를 대신해서 받아줘. 내 마음이니까. 정민은 결국 할아버지의 정성을 받기로 했다. 시어머니를 향한 평생의 사랑이 담긴 마음이었다. 함부로 거절할 수 없었다. 집에 돌아와서 봉투를 열어봤다. 생각보다 큰 금액이 들어 있었다. 할아버지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인 것 같았다. 정민은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했다. 할아버지의 뜻을 잘 살려서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싶었다.
시어머니도 기뻐하실 만한 일에 쓰고 싶었다. 며칠 후 정민은 결정을 내렸다. 할아버지가 주신 돈으로 장학금을 만들기로 한 것이었다.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을 도와주는 장학금이었다. 장학금 이름은 순남 장학회로 정했다. 시어머니의 이름을 딴 것이었다. 할아버지의 사랑과 시어머니의 뜻이 함께 담긴 이름이었다. 첫 번째 장학금 수여식을 열었다. 동네에서 공부를 잘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학생 3명을 선발했다. 정민은 시어머니 사진과 함께 장학금을 전달했다. 수진이와 민호도 함께 참석했다. 할머니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한다는 게 자랑스러워 보였다. 아이들도 할머니의 뜻을 이어받고 있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고마워하며 인사했다.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정민은 시어머니가 기뻐하실 것 같아 뿌듯했다.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김동식 할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다는 것이었다. 시어머니 산소를 다녀온 지 일주일 만의 일이었다. 정민은 크게 충격을 받았다. 할아버지가 마지막 소원을 이루고 편안히 가신 것 같았다. 시어머니를 만나러 가신 것 같았다. 할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조문객이 별로 없어서 쓸쓸해 보였다. 평생 혼자 사신 분의 마지막이었다. 장례식장에서 할아버지의 조카를 만났다. 조카가 정미에게 말했다. 삼촌이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정미가 물었다. 어떤 얘기를 하셨나요? 조카가 대답했다. 순남 씨 며느리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삼촌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줘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정민은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다. 시어머니와 할아버지가 이제 천국에서 만나셨을 것 같았다. 평생의 한을 풀고 편안해지셨을 것 같았다. 조카가 계속 말했다. 삼촌이 남긴 것이 하나 더 있어요. 당신께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조카가 작은 상자를 건넸다. 할아버지가 평생 간직하셨던 시어머니의 유품들이었다. 편지와 사진 그리고 작은 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다. 편지를 읽어보니 젊은 시절 시어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쓴 것이었다.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평생 기다리겠다는 약속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전쟁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던 것이다. 정민은 이 유품들을 시어머니 산소에 함께 묻어드리기로 했다. 두 분의 사랑이 마침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제야 진정한 이별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 밤 정민은 시어머니의 수첩을 다시 읽었다. 혹시 김동식 할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있을까 해서였다. 그런데 정말로 관련된 내용을 발견했다. 가끔 옛날 생각이 난다. 만약 전쟁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지만 후회는 없다. 지금의 가족이 있어서 행복하다. 동식이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건강하게 잘 살고 있기를 바란다.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있을까? 정민은 시어머니도 할아버지를 그리워하고 계셨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고 가족을 사랑하며 사셨던 것이다. 정말 강한 분이셨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후 정민은 두 분의 유품을 가지고 산소를 찾았다. 시어머니 곁에 작은 구덩이를 파고 할아버지의 유품들을 묻었다. 이제 두 분이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다. 마치 두 분이 기뻐하시는 것 같았다. 정민은 평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 순남이네 반찬 가게는 이제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가게가 되었다. 정민은 직원을 3명까지 늘렸다. 가게도 옆 상가까지 확장했다. 정수도 많이 달라졌다. 가게 일을 적극적으로 도우며 책임감을 보였다. 배달 업무를 전담하면서 고객들과의 관계도 좋아졌다.
정민은 정수가 이제야 진짜 남편이 된 것 같다고 느꼈다. 수진이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다. 대학 진학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다. 순남 장학회 덕분에 다른 학생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민호는 중학교 3학년이 되어 키가 많이 컸다. 할머니를 닮아서 인정이 많고 착한 아이로 자랐다. 가게 일도 자주 도와주며 효심을 보였다. 어느 날 정민은 시어머니 산소를 찾았다. 1년에 한 번씩 찾아뵙는 특별한 날이었다. 이번에는 가족들이 모두 함께 갔다. 산소 앞에서 정민은 지난 1년간의 일들을 보고 드렸다. 가게가 잘 되고 있다는 것,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것, 정수가 많이 달라졌다는 것, 어머님 덕분에 저희 가족이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어머님이 남겨주신 가르침을 잊지 않고 살겠어요. 바람이 불어와 정미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시어머니가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수가 말했다. 어머니가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었어. 정미에게 재산을 맡기신 게 최고의 선택이었어. 정미가 대답했다. 어머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날 밤 정미는 시어머니의 수첩을 마지막으로 읽었다. 이제는 외울 정도로 읽었지만 읽을 때마다 새로운 감동이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글귀를 다시 읽었다. 정미야 고마웠다. 너 같은 며느리를 둔 것이 내 평생 최고의 행운이었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을 잘 부탁한다. 정미는 시어머니에게 마음속으로 대답했다. 어머님 저야말로 고마워요. 어머님 덕분에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가족들을 위해 아침밥을 차렸다. 시어머니가 해주시던 것처럼 정성스럽게 차렸다. 온 가족이 모여 아침을 먹었다. 화목한 식탁 풍경이었다. 정미는 이런 평범한 행복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알았다. 식사를 마치고 가게로 향했다. 오늘도 많은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정미는 시어머니의 이름을 건 가게를 더욱 발전시키고 싶었다. 가게 문을 열며 정미는 다짐했다. 시어머니의 사랑과 가르침을 평생 간직하겠다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겠다고. 첫 손님이 들어왔다. 단골 할머니였다. 정미는 환한 웃음으로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할머니가 말했다. 사장님, 오늘도 맛있는 반찬 부탁해요. 여기 반찬이 정말 최고예요. 정미가 대답했다. 정성껏 준비해 드릴게요. 언제나 감사해요. 정미는 반찬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담았다. 시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그대로 사랑과 정성을 담아서. 가게 한쪽 벽에는 시어머니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 옆에는 사랑하는 어머님께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정미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했다. 어머님, 오늘도 열심히 살겠어요. 어머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잊지 않겠어요. 해가 중천에 떠올랐다. 따뜻한 햇살이 가게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정미는 그 햇살 속에서 시어머니의 미소를 보는 것 같았다. 마지막 밥상은 끝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사랑과 이해로 가득한 새로운 가족의 시작이었다. 정미는 앞치마를 매며 생각했다.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었다.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신 것이었다. 그 사랑은 이제 정미를 통해 아이들에게 전해질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을 통해 다음 세대로 이어질 것이다. 시어머니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가게 앞으로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정미는 환한 웃음으로 모든 손님을 맞이했다. 오늘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준비한 음식들을 내어놓았다.
어서 오세요. 순남인의 반찬 가게입니다. 정미의 목소리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다. 마지막 밥상에서 시작된 진정한 사랑의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되었다.